네, 안녕하십니까. 본 강의를 하게 될 김유창입니다. 이 본 강의는 어떤 인간공학 어떤 기사 수험에 대한 이론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인간공학 이론을 공부를 하지는 않고 주로 문제풀이만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이 안타까워서 인간공학 기사 필기편 교재의 중요한 부분을 좀 요약하고 중요한 부분을 체크함으로써 인간공학 기사 필기편 교문사 교재의 인간공학 이론 공부를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렇게 인간공학 이론에 대한 공부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교재는 바로 교문사에 나온 인간공학 기사 요 필기편이 되겠습니다. 요 책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부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요 책을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문제풀이 편만 가지고 공부를 해서 이 책을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요약을 하고 좀 정리를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는 내용의 강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유창 인간공학 기사 필기편 감수자입니다. 이름은 김유창이고요. 현재 동의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 대한인간공학회 회장도 역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사 딴다면 기술사다 하잖아요. 인간공학 기술사의 회장을 역임을 했고요. 당연히 인간공학 박사, 인간공학 기술사 자격증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의 안전 활동도 제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안전 이런 쪽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공단 평가자문위원, 근로복지공단 평가자문위원, 즉 안전보건 분야를 담당하는 인간공학적 방법을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뿐만 아니라 제가 대우조선해양, 이름이 바뀌었네요. 하나오션이야.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이화, 기아자동차, 효성중공업 등 창물산 거제, 물론 수원의 삼성전자까지 제가 프로젝트 컨설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론뿐만 아니라 기업체 인간공학과 안전보건 컨설팅을 많이 수행을 했다. 그래서 인간공학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전문가니까 믿고 쫓아오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인간공학을 갖다가 그러면 기술사를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법을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공학 기사는 이제 자격증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보건관리자 선임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격증 취득에만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공학 기사는 자격증 취직도 중요하지만 인간공학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공학에 대한 전문 지식, 능력이 좀 갖추어야 돼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기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문제은행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지식 수준이 좀 너무 얕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인간공학 기사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공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인간공학 기사 필기문제풀이편 또는 인터넷에서 또는 기출문제들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공학 기사 자격증을 땄다 하더라도 인간공학 전문 지식과 기술이 부족해서 사업장에서 실제로 보건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강의의 어떤 강의의 목적은 어떤 인간공학 이론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제가 이론에 대한 설명은 옛날에 맞는 게 있는데
이 교재에 맞게끔 다시 한번 제작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강의의 목적은 교재의 중요한 부분을 좀 요약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을 좀 체크해 줌으로써 인간공학 기사 필기편 약 800페이지나 되는 좀 두꺼운 책인데 이렇게 두껍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론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공학 기사 필기편은 교재 이론 공부를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려고 이 강의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뭐 자세한 강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필기편 교재가 없는 분들은 그냥 좀 스킵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 강의를 참고해서 인간공학 기사 필기편을 통해서 인간공학 기사 자격증뿐만 아니라 인간공학 이론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했으면 합니다. 인간공학 기사 교재를 좀 추천해 주면은 물론 뭐 한 대다수 모든 수험생들 대다수가 이 교무사책으로 공부를 해요. 예? 교무사책으로 합니다. 아마 기사책 중에서 제일 먼저 출판이 됐고요. 기사 시험을 만든 다음에 인간공학 기사제도를 만든 다음에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기사제도를 만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공학 기사 필기편, 인간공학 기사 필기문제풀이편. 이론책입니다, 이건. 이론책인데, 이론이 아까 말한 대로 좀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필기문제풀이만 주로 공부를 해서, 좀, 이론책을 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시험 실기는 실기편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좋아요. 이것도 이론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실기 문제풀이편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문제은행식이어서 뭐 문제풀이편만 잘 봐도 합격은 해요. 그래도 우리가 이론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필기편 책을 가지고 실기를 공부하면 어떠냐라고 하는데 필기하고 실기는 출제 기준이 틀려요. 그래서 필기편을 가지고 공부하면 실기편에 안 나오는 것도 다양하게 공부를 하는 측면에서 좋은데 좀 효과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필기는 필기편, 실기는 실기편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요. 인간공학 기술사는 문제은행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폭넓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공학 기사 실기편을 위주로 공부를 하고요. 이것만 가지고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인간공학 기술사 문제풀이편, 교문사 이 책을 좀 보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론서로 현대인간공학이 좀 그래도 이론서 중에서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UI, UX는 뭐 적절한 책을 찾아가지고 한번 보완을 하면은 기술사 공부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공학 기사 기술사 관련 카페 및 추천 사이트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공학 기사 관련해서 네이버 카페 세이프티넷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도메인 주소는 다음과 같고요. 회원이 23,000명 이상이고요. 대부분의 인간공학 기사와 기술사가 요 세이프티넷 카페를 통하여 배출이 되었습니다. 배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인간공학 기사 자료하고 합격 순위 등 공부 팁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이프티넷 통해서 나온 인간공학 기술사들이 인트리라고 하는 어떤 공부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인간공학 기사 동영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CBT 자료들이 있습니다. CB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 해가지고 우리 컴퓨터를 이용해서
공부하는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인간공학 기사 인공지능 CBT가 있어요. 이것은 그 인트리 CBT 사이트에 들어가서 모의고사를 한번 풀면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수험생의 약점을 분석해서 수험생의 약점을 보완하는 문제를 제시해서 학습을 하게 해요. 그래서 잘하는 부분, 매일 아는 것들은 그냥 공부를 안 해도 되고 자기가 좀 약한 부분만 공부를 함으로써 공부 시간을 좀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공학을 공부하는 사이트다라고 보면은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인간공학 기사 필기편 교문사 책을 하나하나 요약과 중요 부분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공학 기사는 첫 번째가 인간공학 개론, 두 번째가 산업심리학, 세 번째가 작업생리학, 네 번째 교과목이 근교있게 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과목을 하나하나 중요한 부분을 요약하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인간공학 개론 교과목을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공학 개론은 첫 번째 기사시험 교과목이죠. 첫 번째 1장에는 인간공학적 접근, 기업에서 필요성, 정의, 연구 방법론,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2장은 인간의 감각 기능, 인간의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능이죠. 시각, 청각, 촉각, 어떤 그런 능력과 특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3장은 정보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이는 정보를 대뇌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보 처리의 특성, 능력과 한계 이런 것을 좀 공부를 하고요. 4장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정보를 처리하는 특성을 이용해서 인간과 기계가 일했을 때 어떠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법론, 이런 인간기계 시스템, 또 표시장치의 설계, 조종장치의 설계 이런 얘기를 좀 하고요. 5장은 이러한 시스템을 설계를 할 때 필요한 인체 치수를 어떻게 획득하고 응용할 때 어떤 원칙으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공학적 접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공학적 접근은 우리가 인간공학을 공부를 많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은 좀 스킵을 하고 넘어가도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인간공학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 이러한 것들은 그래도 필기 시험에는 가끔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돼요. 특히 인간공학의 테일러 과학적 연구법, 표준 작업량 결정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브레스 부부의 연구 방법론 연구, 동작 연구,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인간공학의 시작이고요. 또 산업공학의 시작, 경영학의 어떤 시작이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공학 때, 군사 장비 때 굉장히 군인들이 효율성과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이런 군사 장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과의 조화가. 그래서 인간공학이 때 많이 발전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인간공학의 철학적인 배경,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좋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미래의 인간공학, 우리 인간공학 공부하는 학생들 가끔 물어봐요. 우리 인간공학이 미래에도 존재할 겁니까? 네, 존재합니다.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돼도 그러한 시스템도 인간과의 어떤 조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공학은 날로 우리가 중요성이 대두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인간공학 기사 자격증이 얼마나 많이 증가하고 있는지, 우리 5년 동안은 인간공학 기사가 모든 기사 자격증 중에서 수험생 증가율 1위라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인간공학의 정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공학의 정의도 굉장히 많아요. 인간공학의 정의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그래도 어떤 기본적인 정의들, 이 중요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주로 안전보건에서 우리가 종사하기 때문에, 리우 산업안전보건청, 오사의 정의,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이 정도 좀 됩니다. 거기에 인간공학은 사람들에게 알맞도록 작업을 맞추어주는 과학이다. 또 인간공학은 작업 디자인과 관련된 인간 어떤 특징, 능력과 한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제가 봐도 가장 적절한 정의라고 보고요. 정의가 수백 종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IS 정의들도 거의 비슷해요. 인간공학은 건강, 안전, 복지 등을 위해서 작업과 인간, 제품 환경을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한계에 맞도록 인간공학을, 인간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는 거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공학의 내용. 인간공학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인간공학의 지식이 있는 사람은 스킵해도 되지만 인간공학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좀 공부를 해보면 인간공학이 어떤 학문이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고요. 인간공학의 필요성도 비슷합니다. 인간공학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왜 인간공학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 사고가 많이 나면은 돈이 요즘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러한 사고들은 인간의 어떤 실수나 주변 환경이 인간에 맞지 않도록 설계가 돼서 사고가 발생해요. 그래서 요즘은 사고에 대한 비용이 많은데 인간공학을 공부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다. 또 인간공학을 공부하면서 생산성과 품질이 향상되고 또 사고가 줄면서 노동조합의 지지가 높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경영진들이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보건에서 인간공학이 중요하구나. 경영진의 관심. 시험도 나왔네요. 인간공학을 적용했더니 효과가 뭐냐? 이런 거는 필기시험에 좀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인간공학의 여러 예제들이 있네요. 인간공학을 도입을 했더니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결과를 보여줘요. 실리콘 칩 산업에서 생산성 400% 증가. 철강 회사에서 했더니 연간 15만 달러 이상을 절약했다. 우리 조선소 얘기도 있네요. 이 조선 회사에서 김유창 등의 연구를 김유창 다 알죠, 여러분들? 인간공학자. 인간공학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더니 근교육계 출환자 수가 30% 감소하고 3년간 재손실 비용 123억이 감소됐다.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발표되면서 기업체에서 인간공학을 도입하고 사업장에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인간공학이니까 인간 기준이 어떤 면에서는 제일 중요하겠죠. 인간을 성능 척도, 생리적인 지표, 주관적 반응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요 시스템이 좋다 나쁘다, 인간공학이 잘 적용됐다 안 됐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인간의 성능 척도, 생리적인 지표, 일을 하면서 몸에서 어떤 생리적인 지수들, 맥박수, 혈압, 산소 소비량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는 거고, 작업자한테 물어봐요. 너 얼마나 힘드냐, 쉬움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평가 기준이 어떤 요건을 가져야 돼요. 실제적인 요건. 그 다음에 타당성과 적절성. 타당성 같은 것들이 타당성 어떤 변수가 실제로 의도한 바를 어떤 정도 평가하느냐
우리가 타당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뢰성. 똑같이 시험했을 때 그 결과가 일관성 있게 나오느냐. 그 다음에 데이터가 오염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특정 그 민감도.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민감도 예민하냐 뭐 이런 걸 측정하는 거야. 이러한 것들 어떤 요건들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해서 짧게 인간공학의 어떤 접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장 인간의 감각 기능에 대한 요약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간은 이 감각 기능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주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여요. 이 정보를 잘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대뇌에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일의 효율성도 올라가고 휴먼 에러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감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대부분의 인간의 정보를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시각과 청각을 주로 공부를 하고 미각은 산업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고요.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후각, 촉각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감각 기능 중에서 이 시각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통해서 정보 80%를 수집한다. 대부분의 정보는 이 눈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인다라고 보면은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눈의 구조는 그냥 인간의 눈이 진짜 정교해요. 아마 모든 동물 중에서 인간이 직립하면서 제일 눈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의 어떤 눈의 구조를 아마 보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눈은 카메라와 좀 흡사해요. 그래서 동공을 통해서 들어온 빛은 수정체를 통해 가지고 초점이 맞추어지고 망막에 상을 맺힌다. 요것이 그 핵심이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부위들도 생각보다는 가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각막은 눈의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막이에요. 그냥 알아두면 좋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빛의 굴절과 관계되고요. 동공은 우리가 눈동자를 얘기를 합니다. 빛의 양을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수정체가 좀 중요합니다. 이 수정체는 우리가 이 수정체를 가지고 이 망막에 초점을 맞추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근시냐 난시냐 이런 거 할 때 이 수정체의 조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채라고 하는 것은 눈 조리개처럼 빛의 양을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됩니다. 파란색 눈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홍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망막은 우리가 상이 맺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망막에 상을 맺히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망막에는 두 가지 세포가 있어요. 원추체하고 간상체가 있어요. 원추체는 우리가 칼라를 구별을 해요. 색을 구별하고요. 원추체가 없으면 칼라를 구별 못해요. 간상체는 흑백을 구별한다. 이 정도는 알면 되겠지만 원추체는 이게 우리가 꽃갈 모양, 원추 모양이고요. 간상체는 막대 모양이라서 간상체라고 부릅니다. 원추체는 우리가 색깔을 조정한다. 그리고 우리가 낮에 우리가 작용을 한다라고 보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중심화라고 하는 것들은 망막에 상이 잘 맺히는 부분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망막의 모든 것들이 잘 맺히는 게 아니라 이 중심화에만 색을 맺혀. 시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이 얼마나 좋고 나쁘고를 뜻하는데 주로 이 조절 능력을 가지고 해요. 수정체를 망막에 조절해 가지고 망막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을 우리가 조절 능력이라고 한다라고 보면, 이 조절 능력이 좋으면 우리가 눈이 좋은 거고요. 조절 능력이 나쁘면 눈이 나쁘다, 시력이 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시와 원시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겠죠. 근시는 말 그대로 가까운 데 보는 눈을 근시라고 하고요. 원시는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거야. 그리고 시력의 척도는 최소 가분 시력. 눈이 식별할 수 있는 관역의 최소 특징이나 최소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 가분 시력도 기억을 하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시력의 공식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시각을 구해야 돼요. 요 시각을. 시력은 시각분의 1이에요. 시력은 시각분의. 시각은 거리 D에부터 D에 대해서 그 다음에 57.3, 60 곱하기 H가 이 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각이 작다라고 하면 작은 것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은 그렇고요. 시력은 역수로 나타낸다. 시각의 역수를 우리가 시력으로 나타낸다. 이걸만 기억을 하면은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시감각은 그냥 쭉 읽어보면 돼요. 인간이 어떻게 색깔 같은 것들을 인식하는 감각들, 주로 우리가 파장을 통해서 색을 인식을 하게 되죠. 가시광선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색깔을 인식하는 파장, 포화도, 강도,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읽어보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수능. 수능은 우리가 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수능은 굉장히 중요해요. 즉, 우리가 암수능과 명수능이 있어요. 특히 이 암수능이 안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면 눈에 적응이 잘 안 돼요. 좀 오래 걸립니다. 35분, 40분 정도 우리가 수능 단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갑자기 들어가면 안 보이는 것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그러고, 명수능은 밝은 데서 적응,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에 들어왔을 때 전응인데, 이것은 뭐 우리가 1, 2분이면 돼요. 영화관에 갔다가 나오면 좀 눈부셔도 곧바로 적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암수능, 즉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저녁 때 교통사고가 많이 나오는 것들을 이 암수능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터널 같은 거 갈 때 항상 헤드라이트를 켜시오 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요 암수능과 관계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시식별에 영향을 주는 요소, 가장 중요합니다. 매번 시험에 나오는 요소들이에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충이 조도, 우리가 조도가 몇이냐 뭐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해요. 조도는 어떤 물체나 표면에 가는 빛의 밀도를 우리가 조도라고 얘기해요. 즉 밝기를 얘기를 하죠. 단위는 룩스라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광량은 전광원의, 즉 어떤 광원의 밝기를 특히 광량이라고 불러요. 광원의 밝기를 광량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 광량, 빛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점광원이기 때문에 그 광량은 거리 자승에 반비례해. 멀면 멀수록 우리가 조도가 나빠지게 되는 거죠. 밝기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도는 우리가 빛의 밝기를 광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빛의 밝기를 우리가 광도라고 얘기를 해요. 광도라고. 우리가 이걸 럼버트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고요. 반사율은 얼마나 잘 반사되느냐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비는 우리가 광도, 관역, 타겟도고요. 배경의 광도 차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대비라고 부른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노출 시간, 광도비. 광도비도 좀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시안에 주시 영역과 주변 영역이 있을 때는 사무실은 3대1 정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잘 보이는 것과 주변과 너무 차이가 나도 안 좋고요. 3대1 정도 된다는 걸. 희광, 눈부심. 눈부심은 시성능을 떨어뜨려 가지고요. 우리가 사고를 잘 이렇게, 눈부셔. 그러면 사고가 잘 나잖아요. 그런 희광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나이 따라서 우리가, 시력이 나빠진다는 것들. 네, 그러면, 청각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각 기능은 시각 기능 다음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이 청각 기능도, 우리가, 쭉 읽어보고, 귀 구조, 바깥귀, 중간귀, 그 다음에 A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쭉 읽어보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음파의 인지 과정도 그냥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측정과 측정,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음은 주로 진동수어고 음의 강도를 가지고 주로 특성을 알 수가 있고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 음의 진동수는요, 우리가 헤르츠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음의 강도, 얼마나 소리가 크냐를 갖다가 할 때는 데시벨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소리는 뭘로 측정을 해요? 진동수와 강도를 가지고 한다. 진동수는 소리의 높낮이, 강도는 소리의 세기를 주로 측정하는 거다라고 보면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시벨로 하는데 우리가 귀로서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음원이 귀의 고막에 압력을 줘서 생겨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음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음압은 이러한 공식에 의해 썼습니다. 10 로그 10의 P0, 이게 기준점이고요. 우리가 그 측정하고자 하는 것의 압력에 다성을 하면 우리가 음압 수준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데시벨입니다. 그 다음에 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 공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제까지 있네요. 거리에 따른 음의 강도 변화. 거리 1에서 이 데시벨일 때 거리 두 번째 거리에서 데시벨은 어떠냐. 이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제까지 있으니까 한번 15m에서 130데시벨 했는데 100m에서는 얼마일까? 이런 거 구할 때 우리가 이 공식을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복합음은 한번 읽어보고요. 음량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또 이 음량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데시벨을 주파수 데시벨 가지고 소리를 측정지만 인간이 느끼는 것은 데시벨만 아니라요. 다 두 가지가 영향을 있죠. 우리가 체감 온도를 느낄 때 온도도 있지만은 습도도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인간이 느끼는 것을 음량이라고 불러요. 주로 우리가 주파수와 데시벨이 서로 복합적으로 느껴요. 그리고 우리가 폰과 손이라고 하는 단위를 써요. 폰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폰은 1000Hz 수놈의 음압 수준을 얘기를 해요. 이 소리와 같으면 어때요? 다 그 폰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이 폰들은 대신 한 배냐 두 배냐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10폰이 20폰의 반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폰이라고 SON이라는 단위를 써요. 이건 상대적인 주관적 크기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공식이 없어요. 그냥 이러한 도표를 가지고서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폰과 손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하기 바라고요. 이 공식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폰과의 관계, 손값은 2에 폰값 마이너스 40 가로하고 10 이게 다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 공식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명료도 지수도 뭐 가끔씩 시험에 나와요. 소음 환경을 알고 있을 때 이해도를 추정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소리는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음패가 나왔네요. 음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음패라고 하는 것은요, 마스킹은 음의안 성분이 다른 성분의 청각 검진을 방해하는 현상을 말해요. 우리가 한 소리 때문에 다른 소리가 묻혀버리는 것을 우리가 음패라고 불러요. 지하철에서 지하철 소음을 극복하고도 큰 소리로 해야 얘기가 들린다라고 것을 우리가 음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피부 감각과 후각, 피부 감각, 이 촉각은 그렇게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피부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촉각을 통해서 장애인들, 눈과 귀가 안 보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 맹인,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쓰는 글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촉각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후각도 우리가 코가 민감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끔 이러한 것들을 냄새를 비교할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는 우수해요. 이게 무슨 냄새나부터 요 냄새가 같냐 틀리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간이 잘한다 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체성 감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성 감각은 오감 외에도 피부, 근육, 어떤 관절 등에서 우리가 나오는 감각기관을 이 체성 감각이라고 부릅니다. 체성 감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오감 외에도 이런 감각기관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처음에는 자주 안 나오지만 한번 뭐 객관식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감각기관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3장 인간의 정보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각기관에서 정보를 받아들여서 대뇌에서 정보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대뇌에서 인간의 정보 처리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런 내용을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간의 정보 처리는 대뇌에서 일어나요. 대뇌에서 처리를 해서 각 근육이라든지 신체에 명령을 보내는 체계를 우리가 신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계는 우리가 작업 생리학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아마 하게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명령체계입니다. 명령체계를 우리가 신경계라고 부른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신경계는 다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뉴런이라고 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신경계는 말초신경계, 중추신경계로 나눠요. 중추신경계는 대뇌하고 척수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인간의 중추신경계고요. 이 중추신경에서 빠져나온 신경계를 우리가 말초신경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중추신경계와 각 신체의 부위 간의 정보 전달 경로를 말초신경계라고 부릅니다. 말초신경계는 주로 뇌에는 자율신경이 있어요. 자율신경은 뭐야? 우리가 대뇌에서 명령을 하지 않고 자율로 명령을 체계를 이루어져요. 체온을 유지해라, 호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심장이 뛴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하고 이 척수가 몸의 중심이 되는 신경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대뇌피질이라고 불러요. 대뇌의 껍데기, 겉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겉부분을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주로 감각, 연화, 운동, 우리가 의사결정이 여기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대뇌피질은 인간만이 많이 발전돼 있어요. 포유류들도 좀 아주 약하고 파충류들은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의사결정 능력이 대뇌피질이다. 그런 이러한 우리 대뇌피질과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에서 발생하는 이 명령체제를 신경계라고 한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고요. 우리 작업생리학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정보 처리 과정은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면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가끔 이렇게 한 번 정도 시험에 나왔네요. 그래서 그냥 쭉 읽어보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이해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극 차원은 좀 우리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시각 자극, 청각 자극 어떤 그걸 우리가 차원이라고 불러요. 각 차원 내에서는 우리가 자극이 어떤 처리하는 특성이 있어요. 대뇌에서 이러한 어떤 자극을 처리할 때 상대 식별 능력이 제일 중요해요. 이것은 물리적으로 이 두 자극이 같냐 틀리냐를 판단하는 능력을 우리가 두 자극의 차이를 식별하는 거, 식별을 상대 식별이라고 불러요. 이때는 웨버의 법칙이 가장 중요해요. 웨버의 법칙은 기준 자극의 크기분의 변화 감지역이 되겠죠. 근데 인간은 자극 차원에서 이 비율이 일정하다는 거야. 즉 우리가 조명을 2배 정도로 밝아져야 밝아졌다고 느껴요. 즉 45W짜리 전구하고 구별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90W는 돼야 된다는 거야. 40W하고 60W는 구별을 못해요. 왜? 외부의 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의 비의 특성은 무게감지 예제가 있으니까 한번 보면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외부의 법칙은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공학에서. 그래서 기술사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필기에도 나옵니다. 필기는 좀 가끔 나오고요. 중요하다라고 보면은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절대식별 능력도 인간공학에서는 중요해요. 이 절대식별은 자극이 어디에 속하느냐, 도레미파솔라 시도 어디 음에 속하느냐, 우리 절대음감이라고 부르잖아요. 색깔도 빨주노초 파남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밀러라는 학자가 개발한 매직 넘버 7 플러스 마이너스 2. 절대식별의 인간은 대개 7 플러스 마이너스 2 5개에서 9개 정도로 구별을 해요. 그래서 무지개 색깔이 7개, 피아노 음이 7개인 이유예요. 9개를 넘어가면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맥도날드 가서 메뉴를 보면은 아마 9개 이내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직 넘버 7 플러스 마이너스 2를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인간의 기억 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간의 기억 체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매년 출제되었네요. 가장 중요하다라고. 인간이 우리가 인간답게 하는 것에 어떤 인간의 기억을 통해서 자아가 형성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의 기억 체계는 우리가 크게 감각 보관, 작업 기억, 장기 기억, 이 세 가지로 개념화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기 바라고요. 감각 보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감각 기관에서 잠깐 보관하는 걸 얘기해요. 시각도 눈의 망막에서 잠깐 보관을 하고 소리도 잠깐 보관을 해요. 임시 보관 장치라고 하면 그걸로 생각이 듭니다. 잠깐 보관을 해요. 이것은 우리가 100ms 시각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것을 볼 때 우리가 망막의 상이 잠깐 사라지기 전에 다뤄온 영상이 들어오면 이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각기관에서 잠깐 보관하는구나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 기억이 있는데요. 작업 기억은 이제 워킹 메모리라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꼭 유사하지 않지만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을 우리 인간의 뇌 구조를 본따서 좀 만든 기계라서 우리가 컴퓨터로 램에 좀 해당해요. 일하기 위해서 램에 잠깐 보관했다가 본능이 나가면 없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는 없어요. 오랫동안 보관을. 또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잠깐 보관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보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감각기관, 작업 기억을 갖다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암송, 복송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계속 중얼중얼 암송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요 작업 기억에는 이 청킹, 우리가 작업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을 매직 넘버 7 플러스 마이너스 2 밖에는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전화번호가 매직 넘버 7 플러스 마이너스 2 9개 정도까지 로 보관을 해요. 010 이런 것은 뭐 청크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9개 정도. 주민등록 번호. 우리가 뭐든지 암기할 수 있는 것들은 5개에서 9개 정도로 제한적이다 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 단기 기억에서 뭐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더라도 시공간의 스케치북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심상을 떠오를 때 잠깐 보관해 놓은 것을 우리가 시공간 스케치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필기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시각에서는 시공간 스케치북인데 소리에서는 이와 유사한 것이 음운고리 기관이라고 하면 돼요. 우리가 소리들도 짧은 시간 또는 제한된 수를 저장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긴 바라기. 그 다음에 우리가 장기 보관은 우리가 중요합니다. 컴퓨터에서 하드와 좀 비슷해요. 한번 들어가기는 좀 어려워요. 들어가는 우리가 통로 채널은 좀 작아요. 그러나 양은 굉장히 많아요. 장기 기억 총량은 많은데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려면 잘 의미를 암호화해서 넣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많은 정보를 보관할 수도 있고 또 뽑아낼 수가 있어요. 또 김유창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어도 어때요? 우리 지금 이 책의 교문사 저자 김유창 알아도 김유창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뽑아오기가 어려워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의미론적으로 여러 가지를 같이 넣으면 뽑아내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논리적으로 돼야 되고요. 이러한 장기 기억이 발달돼야 우리가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요. 논리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이 되겠습니다. 램은 개그멘트나 순발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램이 좀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체 반응의 정보량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체 반응의 정보량은 우리가 필기 시험에는 그렇게 좀 많이는 안 나오는데 실기 시험에는 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인체에서 우리가 어떠한 입력이 들어오면 대뇌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손이나 발한테 다시 명령을 하죠. 인체 반응에서 대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요하겠죠. 인간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정보 처리 기계를 설계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다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정보를 갖다가 이제 얼마나 처리하느냐 알려면은 정보 단위를 알아야죠. 이 비트, 1비트, 2비트 정보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치의 법칙, 이것들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기술사 시험, 필기 시험에는 자주 나옵니다. 우리 인간고에서 중요한 실험이에요. 우리가
막대 꽂기 실험을 했을 때 어떤 요 막대에서 요 막대로 이동할 때 이동 거리, 요 표적이 얼마나 넓으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얼마 걸리냐. 우리가 조이스틱이라든지 마우스 거리 같은 거 예측할 때도 굉장히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이동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동 시간, 무브먼트 타임은 어떤 작업의 난이도에 비례한다. 근데 작업의 난이도는 뭐냐? 작업의 난이도는 이게 요 타겟의 어떤 너비를 우리가 W라고 불러요. 요 너비가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가 빨리 갈 수가 없겠죠. 정확히 잡을 수가 없고. 또 이 거리가 길면 길수록 어때요? 거리가 A인데 요게 길면 길수록 우리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그 2의 W분의 2A 이러한 공식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두면은 유용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반응 시간에 대한 얘기도 하겠습니다. 반응 시간은 중요합니다. 반응 시간은 실제 빈도가 높아요. 중요하다겠습니다. 이 반응 시간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려고 보면은 어때요? 대뇌에서 약간 처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손과 발의 운동기관에 명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자극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반응이 발생까지 때까지 소요 시간을 우리가 반응 시간, 리액션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것들은 감각기관에 영향을 좀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단순 반응 시간이라고 있어요. 단순 반응 시간 어떻게 불빛을 하나 주고 얼마나 빨리 반응하느냐 시간을 우리가 측정하는 것으로 얘기해요. 인간은 시각은 0.2초 정도 걸려요. 청각은 좀 더 빠르고요. 그래서 반응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 신호는 청각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선택 반응 시간은 뭐냐면 빨주 노점 파란보 불빛을 주고 여러 가지 자극을 주고요. 빨간불일 때만 반응을 하게 해요. 그러면 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빨간불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자극이 많으면 시간이 더 걸려요. 이걸 우리가 힉스 하이만 법칙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굉장히 좀 여러분들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반응 시간은 A 플러스 B 이건 개수고요. 로그 이거 첨자입니다. 2의 n이 되겠습니다. 표시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은 좋을 걸로 여기 보니까 뭐 예제까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시각은 0.20초, 청각은 0.17초. 빠르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 신호를 우리가 위험 신호를 설계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꼬마애가 튀어나올 때 빵 소리를 주는 거 좋지 빨간 불빛을 표시하는 것보다 청각이 좋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보 이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이론은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어떤 정보를 처리를 하는지 이론을 알아야 우리가 어떤 이러한 관련 기계를 설계를 할 때 좀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 어떤 전달 이론들 한번 읽어보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보 측정 단위. 이거 뭐 중요하겠죠? 정보 측정 단위 비트예요. 1비트, 2비트.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n개의 대안일 때 총 정보량은 로그 2의 n. 이게 대안 대수예요. 우리가 동전을 던져요. 그러면 대안이 2가 돼서 동전을 던졌을 때 총 정보량은 로그 2에서 1비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과 1로서 표시를 한다라고 컴퓨터 시스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정보를 할 때 우리가 P라고 하는 것은 대안의
발생 확률. 당연히서 우리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이 나오는 것을 0.5,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0.5분의 1 하면은 우리가 1비트가 됩니다. 똑같이. 이것이 역수예요. 역수. 그리고 당연히 같겠죠.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이 여러 개 있는데 그 확률이 전부 좀 틀릴 때 공식입니다. 로그 PI분은 로그 후에 PI분의 1. 이 공식은 좀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보량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해요. 이 정보량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기술사 시험, 실기 시험에 중요해요. 필기는 좀 어려워서 그러나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와요. 기술사 공부하는 사람들 좀 공부를 하면. 우리가 X를 자극의 입력, Y를 출력이라고 했을 때, 전달 정보량은 뭐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하기 바라고요. 우리가 뭐 벤다이어그램처럼 되면 X가 입력, 이거 Y가 출력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중복되는 부분은 우리가 정보 전달량, 입력이 들어오지 않은 거죠. 이건 정보 손실량, 그 다음에 입력이 아닌 것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걸 노이즈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러한 계산식들을 우리 이런 계산식들을 전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돼요. 정보 측정 우리가 예제도 있어요. 입력이 소리이고요. 그 소리를 듣고 버튼을 누를 때 여기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량, 출력량, 정보 전달량, 손실량 이런 것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예제를 이해를 하면 우리 정보 이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신호검출 이론, 신호검출 이론도 우리가 어떠한 레이더, 신호등, 뭐 이러한 어떤 신호와 배경이 있는 것들 타겟을 갖다가 시그널을 디텍션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계를 설계를 할 때. 그래서 기술사 시험 진짜 자주 나와요. 면접에서도 잘 물어봐요. 조금 어렵기도 하고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필기도 가끔 나와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호 검출 이론은 요 그림을 알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요 기준을 통해서 이것이 신호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면 이걸 우리가 요 기준을 통해서 요리 들어오면 신호가 들어왔다 그러고 여기에선 노 신호예요. 노 신호예요. 근데 실제로는 요 기준에 이게 신호예요. 신호가 이렇게 확률 범프로 들어오는데 신호가 신호로 들어왔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요 점은. 이건 뭐예요? 이건 신호긴 한데 이게 어때요? 이 신호가 아닌데도 노이즈인데도 신호로 들어왔다고 하는 거야. 노이즈인데도 신호로 들어왔다고. 여기는 뭐예요? 신호인데도 이 부분은 신호인데도 노이즈고요. 여기는 신호인데도 노이즈고 여기는 뭐야? 노이즈인데 노이즈로 판단을 한 거야. 이렇게 우리가 신호를 갖다가 정확하게 판단하는 건 히트. 신호로 인식하고 허위 정보는 뭐야? 노이즈를 신호로 인식을 한 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패, 신호를 노이즈, 잡음을 제대로 판정, 노이즈를 노이즈 이렇게 요 네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별하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단 기준, 판단 기준 할 때 우리 신호가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이 신호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신호로 판정할 기회가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아까 그 기준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웬만한 건 다 신호로 판정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진취적, 모험적 뭐 이런 것들 한번 쭉 읽어보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기술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신호 검출의 이론의 의미, 이론은 우리가, 노이즈를 신호로 잘못했을 때 손실이 큰지, 우리가 신호를 노이즈로 인식했을 때 손실이 큰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신호를 오류를 하고, 오류를 신호로 어쩔 수 없이 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의 특성에 따라 틀려져요. 암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거. 등이 거짓말, 항공기 간접에서 우리가 적기냐 아군기냐, 불량이냐 품질이냐, 어떻게 이 신호를 탐지하는 탐지 기계를 설계할 때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공학 최고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은 이런 공부를 해두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정보 이론에 대한 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장 인간기계 시스템이 되겠죠. 감각기관에서 정보를 받아들여서 대뇌에서 정보 처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요. 인간과 기계가 만나서 일을 하죠. 인간과 기계가 만나서 일해서 실제로 여기가 인간공학의 핵심이에요. 인간과 기계가 만나서 어떻게 배려해서 설계를 할 거냐. 양도 굉장히 많은데 해도 끝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좀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기계 시스템의 개요, 이러한 것들은 쭉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들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요 인간기계 시스템의 일반적인 구조, 정보가 들어오면 그걸 정보에서 감지하고 대뇌에서 처리하고 근육에서 행동하고 출력, 이게 일반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기계 시스템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기계 시스템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기본 기능이 뭐예요? 바로 이거입니다. 우리가 정보를 감지하고 처리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인간과 기계의 능력 비교. 이러한 것들은 인간이 잘하면 인간한테 일을 할당하고 기계가 잘한 것은 기계한테 할당하는 게 좋겠죠. 인간과 능력의 기계를 비교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인간이 우세했던 기능들이 최근에는 기계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쫓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아까 4가지 기능이 있었어. 감지 기능. 감지 기능 때 인간과 기계가 어떤지 한번 보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인간이 우세한 기능.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인간이 장점, 단점은 기계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이 우수하냐. 후각, 시각, 척각, 총각 이런 걸 다 한다. 기계는 하지만 걔는 잘 못하고 기계는 힘이 좋고 반복 작업을 잘한다. 인간은 반복 작업을 말고 인간은 귀납적 처리를 하는데 이건 연역적 처리를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기 바라고요. 기본 기능 4가지를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감지, 정보 처리 및 의사결정, 행동, 정보 보관. 이거 여러분들 꼭 4가지를 기억을 하기 바라요. 이러한 것들이 인간이 잘하면 인간한테, 기계가 잘하면 기계한테 할당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기계 시스템 분류.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와요. 게이로 시스템, 페이로 시스템. 피드백이 없고, 이건 피드백이 있는 거죠. 피드백이 있을 때 우리가 페이로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인간의 통제 정도에 따라서 수동 시스템. 수동이 뭐예요? 손의 동력으로 하는 시스템. 기계화 시스템. 기계가 동력을 제공하고 사람이 컨트롤하는 시스템. 가장 일반적인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자동화된 시스템.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요. 개입하지 않아도 인간이 해요. 뭘 해요? 인간이 감시, 정비 유지,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을 인간이 해야. 그래서 가장 많은 것들은 기계화 시스템이죠. 동력은 기계가 제공하고 사람은 주로 통제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인간기 시스템의 설계. 인간과 기계에서 만나서 일하는 시스템을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돼요. 첫 번째 단계, 목표 및 성능 명세 결정, 시스템의 정의, 기본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인간과 기계의 인터페이스죠. 인간 기계. 그 다음에 촉진물, 뭐 매뉴얼 같은 거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이 좋은지 시험 평가.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시스템의 정의, 기본 설계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설계. 여기서 인간공학 어떤 적용이 다 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기능이 있어야 되는지 이걸 따지는 거고요. 여기 한번 각각에 대해서 어떤 항목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성능에서 작업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촉진물 설계, 시험 평가까지. 그 다음에 인간기계 설계에서 고려사항. 이것들은 그냥 쭉 한번 읽어보면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이해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인간 시스템의 설계 원칙, 양립성. 이 양립성은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인간이 기대하는 대로 만들어졌느냐, 인간이 진화 과정에서 갖게 된 어떤 특성들을 얘기를 해요. 빨간 거 하면 위험, 파란 거 하면 좀 안전, 이런 걸 이거 뭐 배운 게 아니라 스스로 그냥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합성, 정합성 같은 것들 기억을 한번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표시장치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표시장치 설계는 나중에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도가 인간기계 시스템에서 기계의 신뢰도가 적절하게 여기 있는 이유는 마땅히 갈 데가 없어서 아마 여기에 넣었어요. 우리가 기계가 고장이 날 때 어떤 시스템의 고장 곡선, 욕조 곡선이라고 불러요. 제일 처음에는 고장이 높다가 나중에는 고장률이 일정했다가 나중에 수명이 끝나면 우리가 고장률이 증가해요. 그래서 노후 원전 같은 것들이 좀 고장률이 나중에는 수명이 끝나면 위험해서 좀 위험하게 되는 곡선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잘은 안 나오지만은 여기 MTTF, MTBF 고장률, 요게 어떤 우발 곡선, 우발 고장일 때의 신뢰도는 이렇게 구해요. 우발 고장. 이것을 우리가 동신뢰도라고 불러요.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나중에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은 우리가 또 정신뢰도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이건 정신뢰도인데요. 직렬 연결일 때 모든 부품이 고장나야 고장나는 시스템들이죠. 모두 살아야만, 하나만 고장나도 좀 고장나고 전부 살아야 시스템이 사는 직렬 연결. 다 부품의 신뢰도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병렬 연결은 하나만 살아도 전부 고장나고 이렇게 운영할 때 하나만 살아도 시스템이 사는 시스템. 이걸 우리가 병렬 구조라고 불러요. 좀 안전한 시스템이죠. 요 공식들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요 공식들. 1-1-R1, 1-R2. 물론 우리 여기 직렬 연결 공식도 기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직렬과 병렬의 조합이니까 쭉 한번 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간에 대한 감시 방법.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쭉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시험에 나와요. 가끔 출제가 돼요. 이렇게 셀프 모니터랑 해가 느끼는 거고, 우리 맥박수, 심박수, 우리가 생리적인 어떤 변수를 보는 거고요. 이렇게 쭉 보면 이걸로 생각이 됩니다. 신뢰도 유지 방법. 여기 페일세이프, 중요한, 안전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있네요. 페일세이프. 페일이 고장, 세이프 안전. 기계가 고장이 나더라도,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안전을 확보하는 개념을 우리가 페일세이프라고 불러요. 기억을. 풀페이퍼는 풀은 바보죠. 바보가, 어리석은 사람이 좀 실수를 해더라도, 인간이 오동작을 해도 막아주는 기능. 이걸 우리가 풀프루프라고 불러요. 기억을. 템퍼프루프. 그것도 좀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작업자가 고의적으로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것을 대비한 예방 설계. 템퍼프루프. 하여간 쭉 우리가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락킹 시스템. 한 단계가 실패가 발생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거. 락 시스템의 종류들도 여러분 기억을 좀 해야 돼요. 이런 기억을, 종류들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락킹 시스템은
록 락킹 시스템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시장치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시장치는 그 인간이 기계와 일을 할 때 이 표시장치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여야, 정보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장치의 어떤 종류 이런 것들은 쭉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표시장치에 대한 암호화 이러한 것들, 검출성, 변별성 이런 것들을 또 정의를 한번 보면 좋을 거예요. 청각장치가 이로운 경우, 시각장치가 이로운 경우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청각장치가 이러면 청각표시장치 써야 되겠죠? 청각표시. 시각장치가 이러면 시각표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정보가 복잡하면 시각을 쓰고요. 간단하거나 이렇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표시장치의 유형을 보면은 정량적 어떤 숫자로 나타내는 표시장치, 정성적 어떤 성질, 경향, 변화율 가지고 표시장치들이 있어요. 쭉 한번 하나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각적 표시장치에서 정량적 표시장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량적 표시장치 이거 중요합니다. 동치명, 바늘이 움직이는 형, 동목형, 눈금이 움직이는 것, 개준형, 디지털형. 대부분 우리가 동치명이 좋죠. 바늘이 움직이는 게 좋아요. 눈금이 움직이는 것은 저울이라든지 표시하고자 하는 눈금이 많을 때 동목형 쓰지, 우리가 많이는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량적 표시장치의 설계 지침. 그냥 쭉 한번 읽어보죠. 눈금의 길이는 얼마 정도 돼야 되는지. 요 수칙을 가지고 우리가 표시장치의 크기를 설계를 할 때 이용해요. 요 수치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실기시험에 잘 나옵니다. 실기시험에 이거 기억을 하기 바라고요. 나머지 것들은 쭉 수열, 눈금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여기 나왔네요. 표시장치의 원형 직경이 얼마인가. 한번 쭉 아까 이에 대해서 풀이를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성적 표시장치는 어떠한 대략적인 값을 가지고 해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눈금이 하나하나는 말을 안 해요. 단 요쪽은 정상, 요쪽은 위험, 요쪽은 주의해서 대략적인 값을 우리가 아는데 중요해요. 좀 많다, 적다,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대략적인 값들을 알 때 우리가 정성적 표시장치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신호등, 경렬등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읽어보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묘사적 표시장치, 내비게이션 설명할 때 많이 하죠. 묘사적 표시장치. 비행기가 움직이는 게 좋으냐, 지평선이 움직이는 게 좋으냐. 우리 내비게이션에서 지도가 움직이는 게 좋으냐, 자동차가 움직이는 게 좋으냐. 상황에 따라 틀리다는 얘기를 한번 보면 될 거고요. 숫자와 눈금 표시장치. 흑폭이 뭐다, 동용비가 뭐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중에서 획폭은 뭐냐면은요, 높이에 대한 획굵기의 비, 얼마나 높이부터 굵기가 국야를 뜻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음각과 양각이 있는데,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가 좀 더 검은 바탕에 흰 글씨,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 검은 바탕에 흰 글씨가 더 가늘게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광삼효과라고 불러요. 흰 모양이 위에 검은색으로 번져 보이는 현상, 종용비, 가로 세로 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 종류, 이것도 좀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묘사적 부호, 추상적 부호, 이무적 부호, 묘사적 그대로 그림 그린 거, 압축한 거, 그 다음에 약 임대로 만든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음에 청각적 표시장치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적 표시장치도 중요합니다. 청각적 표시장치. 청각적 표시장치는 주로 어떤 경보, 위험 신호를 많이 설계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 소리보다 이 소리가 크냐 작으냐, 요게 어떤 절대적인 도레미파 솔라시 중에 어디에 음에 해당되느냐, 이러한 걸 가지고서 우리가 신호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청각적 표시장치는 신호 검출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좀 중요합니다. 청각을 이용해서 정보 신호 설계. 주로 저주파가 멀리 가요. 네? 저주파 신호가. 그래서 50에서 3000Hz짜리 주파수를 사용하고요. 장거리를 가려면 저주파가 장애물을 통과를 잘해요. 주의를 끌기 위해서는 교번 변조된 신호, 사이렌 같은 신호를 사용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설계 원칙을 쭉 읽어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성통신은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 통화 이해도가 가끔 명료도 지수 이런 것들을 용어로 이런 것들이 가끔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해도 점수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후각적 표시장치들은 주로 좀 장애인들한테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하고요. 그렇게 많이는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면 됩니다. 후각적 표시장치는 그렇게 많이는 사용하지 않은데 우리가 경보 신호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가스에다가 가스에 냄새를 넣어요. 도시가스에. 그래서 누출되면 가스 냄새를 보고 우리가 누출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아주 사용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민감성이 떨어지고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보를 표시장치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본 다리를 가지고 이 정보장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계를 통제를 하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통제장치를 우리가 식별을 잘못하거나 잘못 운영하면 큰 사고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종장치 어떤 설계, 인간공학적 설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종장치 유형, 기능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은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발로 하는 거, 손잡이로 하는 거, 이런 것들 어떤 때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나왔네요. 고정 반응 비율, CR 레시오, D 레시오라고도 합니다. CD 레시오, CR, 레스폰스, 디스플레이 쓰기도 해요. 이 CRB는 뭐냐면 표시장치를 얼마나 움직였느냐, 조종장치를 움직였을 때 표시장치가 얼마나 움직였느냐 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각 시스템마다 틀려요. 핸들을 30도 돌렸더니 바퀴가 몇 바퀴 돌아가느냐, 이런 비율입니다.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운전하기 좋게끔 모든 것들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CRB는 밑에 분모의 표시장치, 요 표시장치가 몇 cm 움직였느냐 표시. 그 다음에 조종장치는 어떻게 하냐면 요게 조이스틱일 때는요, 요게 L이에요. 요만큼 움직였어요. 전체 원주는 뭐예요? 2파이L은 그 원주 중에서 360분의 A, 요 각도만큼 움직였어요. 그래서 원주, 요 동그라미 원주에서부터 요거로 해주면은 360분의 A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요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필기에서도 중요하고요. 계산식이니까
다음에 기술사에서도 중요하고요. 물론 뭐 필기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출제빈도 4개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최적 CRB. 네? 이것도 한번 읽어봐요. 비율이 몇일 때가 가장 좋으냐. 이걸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CRB가 낮다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민감한 시스템이에요. 조금만 움직여도 팍팍 표시장치가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민감한 것은 빨리 가는데 조정이 어렵겠죠. 또 너무 천천히 가는 것은 이동 시간은 적은데 이동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조정 시간은 좀 적게 되죠. 둔감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표적 CRB 고려 사항들도 한번 쭉 읽어보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조정장치 구성 요소, 변이를 가지고 거리를 가지고 조정하느냐, 힘으로 조절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읽어보면은 그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체계지어는 뭐냐면 컨트롤을 조정장치를 조정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조이스틱을 움직였는데 비행기가 좀 이따 움직여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력 현상, 사공간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면 돼요.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뭐 돌아오는 현상, 그 다음에 시공간은 사공간. 우리가 어느 정도 컨트롤이 안 되는 공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하면 될 걸로 생각이 들고 조정장치 설계 지침도 쭉 한번 읽어보면은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조정장치의 어떤 선택도 읽어보면 되고 이제 코딩이 나왔는데 이 코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정장치가 있는데 조정장치를 식별을 못하면 사고를 나요. 식별을 못하면 사고가 나죠. 비행기의 바퀴를 조절해야 되는 손잡이하고 날개를 조절하는 손잡이를 구별을 못하면 아마 사고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암호화 시켜가지고 식별을 잘하게 하는 방법들이에요. 식별을 잘하게 하는 방법. 그래서 이 식별을 할 때는 새 코딩, 코딩의 종류 이거 중요합니다. 새 코딩, 형상 코딩. 모양을 줘가지고 딱 모양만 보도 어떤 조정장치인지 알고 새 코딩은 뭐야? 책의 의미를 부여해. 빨간색은 이유 없는 거 아닌가? 뭐 온수 빨간색. 이런 것들도 새 코딩을 하는 겁니다. 새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기를 코딩할 수 있어요. 동전 500원짜리 10원짜리 크기를 가지고 눈 감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크기 코딩, 촉감 코딩, 표면을 촉감을 이용하는 거야. 위치 코딩, 앞에서 몇 센치 떨어져 있느냐. 우리 조종간 여러 개 해줄 때는 앞뒤로 이제 거리를 더 가지고 만드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그다음에 작동 방법에 의한 코딩. 이 코딩에 대한 종류를 여러분들이 알기 바랍니다. 그럼 기술사 시험에도 잘 나오고요. 실기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안전을 고려한 조종장치나 쭉 읽어보면 돼요. 읽어보면. 그 다음에 체계를 이제 컨트롤할 때 추적 작업을 할 때 뭐 레이더를 추적한다든지 할 때 추적 작업 있는데 추적 작업은 이걸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고정 추적과 추종 추적이 있어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은 이해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양립성. 인간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가장 중요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설계했느냐 하면은 인간이 그걸 좋아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립성. 양립성은 자극간, 반응간, 자극 반응간의 어떤 조합이 인간의 기대와 모순되지 않는 걸 말해요. 정의도 기억을 하기 바라고요. 공리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주로 이 세 가지를 많이 활용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양식 양립성까지도 얘기를 해요. 개념 양립성. 우리가 빨간색은 위험, 파란색은 녹색은 안전, 운동 양립성.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자동차가 왼쪽으로 가고, 자동차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고, 공간 양립성. 공간적으로 인간이 양립이, 좋아야 됩니다. 인간은 기대한 대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창문 여는 스위치를 갖다가, 핸들에 부착하면 안 되고요. 어디에 부착해야 돼요? 창문에 부착해야 돼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공간의 양립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립성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ABCD 스위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런 것들. 핸들을 조종장치로 이쪽에 돌렸을 때 표시는 오른쪽으로 간다, 이런 것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양립성이 인간공학에서는 가장 어떤 면에서 중요하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원래 인간공학에서는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UI, UX. 그런데 우리 인간공학 기사는 근골격계 질환, 안전 보건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공학이 안전 보건이 한 70%, UI, UX에 한 20, 30% 종사를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시험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와요. 그러나 기술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UI, UX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 UI, UX 책을 하나 봐야 돼요.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사용자 중심으로 서서 사용자가 UI, UX가 뭔지 한번 쭉 읽어보기 바라고요. 닐슨의 사용자 정의. 다른 사람 이름을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그래도 닐슨의 사용자 정의, 필기 시험에는 가끔, 나와요. 한번 쭉 보기 바랍니다. 닐슨의 사용자. 그 다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원칙. 이것도 한번 읽어보기 바라요. 가장 일반적인 사용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원칙이니까 인간공학적 원칙이에요. 중요합니다. 사지선다로 잘 나옵니다. 노만의 설계 원칙. 약간 이것도 하나, 둘, 셋, 좀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본슨의 설계 원칙. 이것도 사용자 중심, 기능성, 사용자 관점의 설계, 배우기 쉬운 인터페이스 한번 쭉 읽어보기 바라고요. 곰스 모델도 최근에 시험에 필기 시험 같은데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는데 어떤 모형이에요. 우리가 인터페이스로 수행하는 시간을 예측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4가지 구성 요소, 장점, 이런 것들을 한번 쭉 공부를 해두기 바랍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인터페이스가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 평가하는 방법, 그다음 배우는 시간, 수행 속도, 에라율, 기억률,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한번 평가 요소를 공부를 하면 좋을 걸로 생각해요. 평가 기법,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학문적으로 대학원 수업 같은 데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참고를 하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설문조사로 연구를 하고 구문기록법, 사람들한테 막 말하게 하는 거예요. 사용하면서 이거 왜 이렇게 불편해, 그걸 다 기록했다가 우리가 문제점을 찾는 방법. 인간공학에서 가장 많이 실험 계획, 실험을 한번 해보는 거죠. 에라율이 어떻게 되는지, 시간이 얼마나 절약되는지, 그 다음에 핵심 그룹과 인터뷰를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비법들이 있다. 감성공학. 한때는 이 인간의 감성을 설계에 반영하자라는 내용이에요.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이 개발되면서 요게 많이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필기 시험에 가끔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감성공학의 어떤 개요, 그 다음에 의미, 그 다음에 쭉 한번 읽어보기 바라고요. 예? 감성공학의 절차 중에서도 감성공학 인류, 예? 그 다음에 이류, 삼류,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어느 정도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1, 2, 3류를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이런 게 시험에 좀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이 감성공학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러한 것들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성은 좀씩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인간 어떤 감성을 어떤 설계에 반영한다는 거. 예? 무엇을? 감성을. 예? 그래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제가 실제로 미쓰다 자동차에 갔을 때 머리카락 날리는 각도를 갖다가 멋지게 날리는 각도를 나올 수 있도록 자동차 창문을 설계하는 걸 봤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성공학을 이용한 설계, 이 중후한 잔재, 형용사를 활용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설계를 하면 좀 더 빨리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감성공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인간기계 시스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체 측정 및 응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인간공학의 가장 핵심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체공학이라는 말을 써요. 즉 인간의 어떤 치수를 이용해서 설계에 반영한다는 인체공학적 의자, 인체공학적 침대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인간의 어떤 치수를 이용해서 제품을 설계를 하는 거죠. 제품 설계를. 인간공학은 뭐예요? 치수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떤 정신작용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인간공학. 인체공학은 인간의 어떤 신체 치수를 이용해서 제품을 반영하는 것을 인체 측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체 측정은 인간공학의 어떤 토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천천하게 자세하게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인체공학의 의, 인체 측정의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인체 측정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중요해요. 움직이지 않고서 측정하는 정적인 측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상태에서 측정하는 동적 측정법, 기능적 인체 측정이라고 불러요. 기능적 인체 측정이라고 불러요. 주로 공간 설계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구조적 인체 치수는 의자, 책상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 많이 사용해요.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크로마 경험 법칙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면은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인체 측정의 주의사항도 한번 쭉 읽어보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인체 측정의 응용. 응용. 여기 시험이 매년 나오네요. 거의 매년 나와요. 가장 중요하다라고 응용 원칙이 되겠습니다. 뭐 실기에도 잘 나오고요. 기술사에도 잘 나오고. 이거 뭐 인간공학 토대니까. 성형 원칙은 첫 번째가 극단치를 이용한 설계예요. 인간은 평균이라고 없어요. 다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극단치를 이용해서 설계를 해요. 키가 큰 사람을 가지고 설계를 하거나 키가 작은 사람을 이용해서 설계를 해요. 키가 95번, 100명 중에서 99번째로 큰 사람들, 즉 탈출구, 문 설계하는 거야. 가장 뚱뚱한 사람이 그 문을 탈출하면 작은 사람은 저절로 탈출하겠죠. 최소 집단을 설계, 키가 작은 사람을 이용해 설계를 해요. 우리가 조종장치를 설계를 할 때 키가 작은 사람이 조종장치를 누를 수 있으면 큰 사람은 당연히 누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극단치를 이용한 설계가 있고요. 극단치를 이용한 설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절식으로 이용을 해요. 조절식으로.
체격이 다른 사람은 이제 조절식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대부분 키가 작은 5에서 95%까지 통상 90% 사람들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요. 틱구를 설계하는데 뭐 한기범 선수 같이 키가 큰 사람을 가지고 설계를 하면 좀 잘 안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퍼센타일드 인체 개수는 평균에다가 퍼센타일 개수 곱하기 표준 편차. 이 공식은 좀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실기시험에 계산할 때 이걸 활용을 해요. 평균에다가 퍼센타일 개수가 있어요. 정기분포 개수. 여기다가 표준 편차를 곱하면 우리가 75% 타일 100명 중에서 75번째 이렇게 안 해도 확률 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해 낼 수가 있어요. 이걸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균치를 이용한 설계. 인간은 평균치가 없어요. 그래서 평균치를 이용한 설계는 뭐예요? 아무한테도 안 맞는 설계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설계를 안 하는데 주로 이런 것은 뭐예요? 뭐 은행 같은 데서 공공시설, 뭐 키가 작은 사람, 큰 사람, 여자, 남자 다양하게 와서 일을 해요. 여기에 다 맞출 수가 없겠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평균치를 이용한 설계를 해요. 은행의 계산대 뭐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우리가 평균치를 이용한 설계를 한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인체 측정치의 적용 절차. 이 예제는 아까 말한 대로 그 퍼센타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예제예요. 참고를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체 측정 활용 시 주의사항. 이 주의사항을 한번 쭉 읽어보기 바랍니다. 인체 측정할 때 우리가 기사 시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인간공학 자격증을 가지고 뭐 어떤 회사에서 어떤 기계라든지 작업 환경을 설계할 때 인체 측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작업 공간의 설계. 필기 시험보다는 실기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것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작업 공간. 정의를 알아요. 작업 공간의 포랑면, 파악 한계, 이런 것들, 용어를 한번 좀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용어가 가끔 시험에 출제됩니다. 이런 것들은 또 작업 공간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느냐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간을 설계할 때 원칙이에요. 개별 공간. 우리가 또 이런 표시장치와 조종장치에서 자동차 운전석을 설계를 한다. 어떻게 설계를 하냐. 제일 처음에 시각적. 우리가 촉도기 이런 것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조종장치들. 브레이크, 악셀레이터.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이런 걸 순서대로 한다. 요 순서도 기억을 하면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필기시험에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품 배치의 원칙.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와요. 공간에서 어떤 부품을 배치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꼭 여기에 있어야 되느냐 조금 의문이 되는데 그래도 일단은 부품 배치 원칙, 중요성 원칙, 사용 빈도 원칙, 기능성 원칙, 사용 순서 원칙.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부품을 놓을 때 중요한 걸 먼저 사용 빈도, 밀순서대로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면은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첫 번째 교과목 인간공학의 개요 모든 교과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